최근에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한꺼번에 4배를 올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최초에 3회만 맞는다고 해도 무려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가능성과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물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물가가 상승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 미국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4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풀었었죠. 하나로는 약 5,600조 원. 이것은 한국의 8년치 예산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자금입니다. 이 자금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하여 물가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1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항구인 상하이 항이 있는 상하이를 봉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제조업 시설이 있던 지역들을 봉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제때에 공급이 되지 않기 시작을 했죠. 즉,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죠. 이것은 또 한 차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됐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급 체계가 멈추게 되니까 공급이 또 감소하게 된 거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니 물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초 0.52%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11월 현재 4.0%까지 오른 상태이고, 12월에는 4.5 내지는 4.75% 정도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으니 물가를 낮추려면 수요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목표 물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폭등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가나, 잠비아, 이집트 이런 저소득 국가들은 진작에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이고, 최근 세르비아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영국은 LDI 마진볼 사태로 한 번에 큰 홍역을 치렀고, 일본도 엔화가 역대 최저로 하락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레고랜드, 한전 사태 등 쉬운 상황은 아니죠.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만 406조 원이라고 하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서 채권 시장이 얼게 되면 한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경색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건설 부분 2위 회사인 헝다그룹과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시마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계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5.5%에 한참 못 미치는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골 메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메타, 구글, 트위터, 아마존 등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서방 국가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하던 중국이 최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재 위험을 피하고자 10월에 대규모로 사들이고 액션을 취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을 하던 중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절충을 하기 위해서 위기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고 하죠. 근데 결국 전쟁이라는 단어를 수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중국이 조금씩 미국의 요구에 따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mRNA 백신입니다. 11월 11일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11월 4일날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대요. 숄츠는 서방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방문하는 것을 강행을 했는데, 시진핑은 이에 화답하듯이 에어버스 비행기를 140대나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170억 달러의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번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코로나 사태 이후 G7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일 바이오엔텍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일 바이오엔텍의 백신은 mRNA 기반의 백신으로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미국의 화이자가 합작 개발한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바이오엔텍, 화이자라고 불리운다고 하네요. 저는 과연 이 백신을 중국인도 맞도록 허용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약기업인 푸싱파마가 2020년 3월 중화권에서 mRNA 백신인 코미나티의 독점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바이오엔텍에 8,500만 달러의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후속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중국 식품의약국의 전문가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 사용 승인은 거부가 되어져 왔다고 하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중국은 물백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체 개발한 시노팜, 시노백 등의 불활성화 백신 접종만을 허용을 하는데, 이 백신이 mRNA 백신의 효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콩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체 형성에 있어서 화이자가 시노백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84.5%에 달했지만 시노백 백신은 60.2%에 그쳤다고 하네요. 백신 접종을 했는데 14억 명이 넘는 거대 인구가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연구팀은 중국이 미국의 방역 정책을 도입했을 때 일일 확진자 수가 최소 63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심을 일축시키기라도 하려는 듯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자국 백신을 접종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번 만났었는데, 여기에서 옐런은 중국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서 mRNA 백신의 사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권고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때문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회분에 30.48달러, 모더나 백신은 25.5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대유행 때 14억 명의 인구한테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한 차례 접종할 때마다 백신 가격으로 426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이죠. 만약에 부스터샷을 포함해서 최소 3차례 접종을 한다면 1280억 달러, 하나로 17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6개월마다 60조 원어치씩 백신을 추가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한꺼번에 4배를 올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최초에 3회만 맞는다고 해도 무려 5,12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화로 약 7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죠. 이 정도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조차도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콜드체인의 문제인데요. 현재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서 백신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은 운반을 하려면 영하 20도에서 70도의 극조원 콜드체인 장비가 필요로 한데, 중국은 지금도 지방에 가면 냉장고가 없는 가게도 많다고 해요. 냉장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세를 아끼려고 밤에는 꺼두는 주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콜드체인 설비가 갖춰져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콜드체인 설비가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다가만 mRNA 백신을 허용을 한다면 농어촌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하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자국산 백신만 제공해주는 것이 불만을 잠재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화가 날 대로 나는 시민들이 폭력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해야 되는데 백신이 못 믿어오니까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현재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중국은 중국인들에게까지 mRNA 백신 접종을 승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 폐지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은 건재해 보이지만 조만간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이는 미국, 그리고 고래 싸움에 이미 등이 터져버린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들, 그리고 등이 터질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의 우방 국가들, 또 슬슬 숨통이 조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그걸 알아차려서인지 숄츠와 옐런은 mRNA 백신을 언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밖에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버스 여객기를 140대를 주문을 했고, 중국 문화여유부는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3일에서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3일로 단축을 했죠.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판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고위험,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하면서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격리 규정을 완화하면서 점차 코로나 규제를 풀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했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제품 공급이 원활해지면 차차 중국의 공급망 때문에 발생했던 물가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산 유가상한제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유가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물가 상승 요인들이 제거가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멈출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 경기 역시 회복 국면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관광객이 몰릴 경우에 면세점과 화장품 등의 산업은 또 한 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업 해체쇼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리오프닝 될 경우에 수혜받을 만한 산업과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조만간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제로 코로나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폐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는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얼마 전까지 이어졌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그런 의미에서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늘 거시경제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 레드버티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